유나, 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연착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공항에 혼자 둘 순 없잖아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폭풍이라고. 자네는 내가 늙어서 인터넷도 못 쓰는 줄 아나? 내가 어제 항공편 스케줄 다 확인해 봤어.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더군. 날씨도 맑았고. 자네랑 저 애는 그 4시간 동안 공항에서 뭘 한 건가? 내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을 동안 말이야. 안녕하세요. 마음 쉼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의붓여 동생이 귀국하자 남편은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를 버려두고 꼬박 밤을 새워 공항을 지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친정어머니는 딸에게 혼수로 사준 30억짜리 집을 즉시 팔아버렸죠.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야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할 말을 잃고 맙니다. 저는 깊은 밤, 잠에서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울리는 요란한 천둥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불타는 듯한 뜨거운 열기 때문이었죠. 목구멍은 바싹 말라 쓴맛이 감돌았고 머리는 수천 개의 바늘이 모든 신경을 찌르는 듯 지끈거렸습니다. 힘겹게 눈을 떠 새하얀 대리석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거친 바다 위를 떠도는 배에 누운 것처럼 세상이 온통 흔들렸습니다. 침대 머리맡 협탁에 놓인 휴대폰을 향해 겨우 손을 뻗자 화면에서 터져 나온 빛에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새벽 2시 15분 저는 더듬거리며 전자체온계를 찾았습니다. 삐 하는 건조한 신호음이 울리고 잠시 이마에 가져다 대자 액정에는 40도씨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공포에 떨게 할 만한 숫자였죠. 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리는 힘없이 풀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 유리컵을 겨우 잡았지만 컵은 손에서 미끄러져 그대로 원목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강남의 고급 아파트의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뜨거운 눈물을 속수무책으로 흘리고 말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걷잡을 수 없었죠. 열에 들떠 흐릿해진 정신 속으로 어제 오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 남편 민주는 해가 채 지기도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공항에 유나를 마중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3년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의 의붓 여동생이었죠. 유나는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딸로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엿도 후 시어머니가 거두어 키웠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친남매처럼 자랐는데 그들의 사이는 너무나 가까워서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남매가 아니라 천생연분인 연인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저는 텅 비어있는 침대 옆자리를 보았습니다. 시트는 빳빳하고 차가웠습니다. 지금쯤이면 민준이 집에 와 있거나 적어도 무사하다는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내왔어야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규칙적으로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첫 번째 신호음, 두 번째, 그리고 10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도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서러움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 마침내 수화기 너머에서 연결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운 공항의 소음이 제 거친 숨소리를 집어삼킬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아닌 짜증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무슨 일인데 이렇게 계속 전화해? 나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좀 가만히 놔둘 수 없어. 저는 타는 듯한 목을 겨우 진정시키려 침을 삼키며 가냘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아직 안 왔어요? 나 열이 너무 심해요. 40도까지 올랐어요. 너무 힘든데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집에 와줄 수 있어요? 수화기 너머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민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소리였습니다.
마치 공항의 안내방송을 덮어버리려는 듯 했죠. 제발 좀, 어리광 좀 그만 부려. 열나면 해열제 먹으면 되잖아. 약 상자에 다 있잖아.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나온다고 열이 바로 내리는 것도 아니잖아.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지만 저는 애써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물컵도 깨뜨렸단 말이에요. 이러다 쓰러지면 어떡해요. 당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민주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 지금 인천공항이라고. 유나 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연착됐어. 쟤 지금 안에서 무서워서 울고 불고 난리야. 혼자 이렇게 오래 멀리 나와 본 적 없는 애라고. 내가 꼭 기다려서 데리고 가야 돼. 당신은 어른이잖아. 스스로 챙겨. 애도 아니고 조금 아프다고 남편부터 찾고 그래 끊는다.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안 들려. 뚜뚜하는 무정한 신호음이 저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힘없이 손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은 푹신한 매트리스 위로 떨어졌지만 제 마음은 누군가 돌을 던진 것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넓은 집 안에서 에어컨의 냉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난 3년간 사랑했던 남편의 태도에서 뿜어져 나오는 싸늘함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웅크리고 열 때문에 덜덜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늘 밤을 어떻게든 버텨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에는 도시 전체를 삼켜버릴 듯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의부여 동생을 위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민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40도 고열에 시달리는 아내는 귀찮고 어리광 부리는 존재가 되고 비행기 연착으로 발이 묶인 의부려 동생은 밤새 곁을 지켜줘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매 간의 관심과 도를 넘은 우선순위의 경계. 민주는 어느새 그 경계를 넘어버렸고 본인은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열이 덮쳐왔고 저는 악몽으로 가득한 얕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차가운 홍수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민준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지만 그는 냅에 서서 다른 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잔인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침 9시가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새벽녘에 겨우 먹은 약 덕분인지 밤새 기승을 부리던 열은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온몸은 누가 뼈마디를 전부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한 것처럼 흐물거렸습니다. 머리는 무거웠고 작은 움직임에도 관자놀이가 욱신거리며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서 기어 나오자 맨발에 닿는 차가운 원목 바닥에 감촉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집은 소름 끼칠 정도로 고요했고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도 아침 커피 향도 어젯밤 전화 이후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묻는 문자 한 통도 없었습니다. 이 침묵은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제 인내심과 희망을 천천히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어제 오후 제가 정성껏 준비했던 화려한 저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까지 이제는 모두 차갑게 식어버렸고 국그릇 위에는 하얀 기름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하고 역겹게 느껴지던지요. 어제는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일찍 퇴근하고 그를 놀라게 해주려고 들뜬 마음으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까맣게 잊었거나 혹은 기억했더라도 유나의 전화 한 통에 모든 것을 뒤로 밀어버린 것이겠죠. 식탁 한편에는 짙은 파란색 벨벳으로 포장된 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야간에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3개나 더 맡아가며 수많은 밤을 새워 겨우 돈을 모아 그에게 선물하려 했던 스위스제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집어들고 부드러운 벨벳 위를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콧등이 시큰해지며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저의 모든 애정과 희생이 담긴 이 선물은 이제 쓸모없고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켰습니다. 민준에게 다시 문자를 보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 알림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민준이 15분 전에 새 게시물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곧 고통스러운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여자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사진은 제가 남편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변명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진 속 민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저를 향해서는 지어주지 않았던 밝은 미소였죠. 그는 공항 도착 라운지에 서서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유나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의부여 동생은 그의 몸에 바싹히 된 채 마치 자기 소유라는 듯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가 집을 나설 때 직접 다림질해준 바로 그 코트였습니다. 유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크고 동그란 눈은 반짝였고 입가에는 제가 보기에도 명백한 승리감과 도발이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캡션은 짧았지만 수천 마디 말보다 더 큰 상처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공주님이 돌아왔네. 널 기다리며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아. 집에 온 걸 환영해, 아가야. 저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누군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친 것 같았습니다. 공주님, 아가야. 그런 다정한 호칭으로 그는 저를 한 번도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40도 열과 싸우며 집에서 외로움과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는 그의 공주님을 행복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내는 안중에도 없이 그녀를 위해 기꺼이 밤을 새우면서 말이죠. 저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친남매든 의붓남매든 남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민준이 유나 쪽으로 몸을 기울인 각도, 그녀의 어깨에 놓인 그의 손, 그리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유나의 시선까지 모든 것이 미묘하고 불건전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일부여 동생이라는 명분은 그들이 제 감정을 짓밟는 완벽한 방패였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불쾌한 기색을 보일 때마다 저는 속 좁고 이기적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어젯밤의 열기와 함께 모두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비되는 듯한 감각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모든 음식을 차갑게 쓰레기통으로 쓸어 넣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 음식이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에 어떤 흔적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헛된 희망을 더는 품고 싶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쓰레기통에 처박힌 음식들을 보는 순간 저는 단호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사랑하는 엄마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단호하게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제가 약해질 때마다 항상 의지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하네. 엄마의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가 애써 쌓아 올렸던 마지막 강인함의 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 나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40도 열과 싸웠던 일, 공항에서 보인 민준의 쌀쌀맞은 태도, 그리고 제 심장을 도려내는 비수 같았던 사진과 캡션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엄마는 제 말을 한마디도 끊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엄마의 침묵은 제 마음을 점차 진정시켰지만 동시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렇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에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하지만 아버지 없이 홀로 사업을 일구어는 우리 엄마, 박 여사님은 결코 약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엄마의 나지막하지만 무게감 있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눈물 닦아라. 그리고 엄마 말 잘 들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등기부등본, 결혼 전에 엄마가 혼수로 사준 그 30억짜리 집 말이다. 내 개인 금고에 잘 보관하고 있니? 저는 잠시 멍해졌다가 서둘러 눈물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제 개인 금고에 잘 넣어뒀어요. 민준 씨는 그 금고 비밀번호 몰라요. 잘했다. 엄마의 목소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열제 하나를 먹고 가장 중요한 개인 물품만 챙겨, 옷은 몇 벌만 챙기고 다른 잡동사니는 다 버리고 와. 당장 엄마 집으로 오너라. 그 집은 엄마가 처리할 테니.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집을 파는 건 절차도 복잡하고 저도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절차는 걱정 마라. 엄마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노련한 사업가의 치밀한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 엄마 사업 파트너 중에 그 동네에 급하게 사무실 구할 사람이 있어. 그 양반, 집만 바로 넘겨주면 현금으로 한 번에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오늘 바로 가계약금 받고 내일 중으로 공증 받고 열쇠 넘기는 걸로 처리할게. 등기 이전 같은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 시켜서 나중에 처리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건 그 민준이라는 놈이 돌아갈 곳을 없애버리는 거야. 무심함의 대가가 어떤 건지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지. 엄마의 말은 제 뺨을 때리는 찬물 같았지만 동시에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의 재산이고 엄마가 평생 모은 피와 땀으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민준과 그의 의부려 동생이 저를 무시하면서 이 집에서 편히 살도록 내버려 둬야 하죠? 저는 넓은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수많은 추억과 희망을 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것이 영혼 없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다시 시작된 두통을 애써 참으며 금고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붉은색 표지의 등기부 등본,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결혼식 날 엄마가 주셨던 몇 가지 보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옷 몇 벌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여행 가방에 넣었습니다. 서재를 지나치다가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서랍에서 이혼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인쇄해 두었지만 차마 서명할 용기가 없었던 서류였습니다. 이번에는 떨리지만 단호한 필체로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식탁 위에 민준에게 주려 했던 값비싼 시계 상자 옆에 반듯하게 놓아두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보내는 저의 마지막 대답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쯤 민준과 유나를 태운 택시가 아파트 로비 앞에 멈춰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오후의 햇살이 노랗게 쏟아졌지만 민준의 들뜬 표정을 덮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유나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한 손에는 그녀의 분홍색 캐리어를, 다른 한 손으로는 연약한 의부려 동생이 넘어지기라도 할까봐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민주는 웃고 떠들며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픈 아내를 둔 남편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부심과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는 제가 하룻밤 토라졌다가 이제는 마음이 풀려서 공주님의 귀환을 환영하는 성대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유나는 여전히 민준의 코트를 걸친 채 옆에서 걸으며 가끔씩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했고 그럴 때마다 민준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구석구석 정성으로 꾸몄던 우리 집 1802호 앞에 섰습니다. 민준은 자신만만하게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 삐, 삐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유나의 생일인 1210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왜 이 숫자를 쓰냐고 물었을 때 민준은 그저 자신의 행운의 숫자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그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신호음 뒤에 문이 열리는 딸깍 소리 대신 귀를 찢는 듯한 오리움과 함께 붉은 램프가 연신 깜빡였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리고 무언가 중얼거리더니 다시 한번 시도했습니다. 여전히 붉은 램프는 오류를 알렸습니다. 그는 조급해지기 시작했고 더 강하고 빠르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 스마트 도어록은 자동으로 안전 모드를 활성화하여 5분간 키패드를 비활성화시켰습니다. 민주는 문을 주먹으로 치며 놀라움에서 분노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나가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비난 섞인 목소리로 말했고 그 목소리는 복도 CCTV에 선명하게 녹화되었습니다. 민준 오빠, 왜 이래요? 설마 서연 언니가 비밀번호 바꾼 거 아니에요? 내가 말했잖아요. 오빠가 나 데리러 간 것 때문에 화나서 일부러 이러는 걸 거예요. 언니, 정말 속 좁다. 나 방금 왔는데 이렇게 다리 아프게 서 있어야 해요? 민주는 유나를 달래며 돌아섰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마 배터리가 다 됐거나 그냥 기계 고장일 거야. 내가 서연이한테 전화해 볼게. 그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제 번호는 수신 차단 목록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민주는 짜증스럽게 경비실에 전화를 걸어 즉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5분 후 경비 아저씨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의 상냥함과는 달리 엄격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민준과 거리를 둔 채 마스터키를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경비 아저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주인이신 서연 씨께서 새 주인에게 열쇠와 아파트 관리 권한을 모두 인계하는 절차를 마치셨습니다. 서연 씨는 민준 씨가 더 이상 이 집에 출입할 권한이 없다고 분명히 당부하셨습니다. 민주는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새 주인이요? 여기는 우리 부부 집인데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제 아내는 집 안에 있다고요. 착각이 아닙니다. 경비 아저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 씨는 오늘 아침 친정 어머님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여기 서연 씨의 서명이 있는 인계 서류도 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다른 분의 소유이며 그분들은 낯선 사람의 출입을 금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복도에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유나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서연 언니가 오빠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언니가 오빠를 길거리로 내쫓으려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서로 그는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경비 아저씨의 의심스러운 눈초리와 유나의 실망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 입었습니다. 그는 늘 순하고 참을성 있던 아내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준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리며 복도의 어색한 분위기를 깼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꺼내 보았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출금 알림 문자였습니다. 그의 월급 통장으로 1천만 원이 방금 입금되었습니다. 이체 메시지는 잔인할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서연, 남은 공동재산인 예금 정산.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요. 민주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30억짜리 집값에 비하면 1천만 원은 정말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경비 아저씨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떠났고 재산 분할까지 마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낯선 번호로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억누른 분노로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정민준 씨 되십니까? 정중하지만 차가운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는데 누구세요? 민준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1802호의 새 소유주 대리인입니다. 서연 씨께서 오늘 아침 저희 측과 매매계약 공증 및 주택인도를 완료하셨음을 알려드리고자 전화드렸습니다. 합의에 따라 민준 씨께는 내일 정오 12시까지 아파트에 남아있는 모든 개인 물품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사기당한 거야. 그 집은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내 서명 없이는 팔 수 없어. 당신들 고소할 거야.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민준 씨, 혼인법부터 다시 공부하셔야겠네요. 저희는 법률 서류를 아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혼인 전에 형성된 재산으로 서연 씨 단독 명의입니다. 서연 씨는 당신의 서명 없이도 전적으로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내일 정오 12시 이후에도 짐을 빼지 않으시면 남은 물건들은 쓰레기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이며 불법 주거 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만약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신다면 수화기 너머는 뚝 끊겼고 민주는 복도 한가운데서 긴 신호음과 함께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잔뜩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공주님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 없었던 민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걔가 지금 삐져서 애들처럼 구는 거야. 겁주려고 집 한다고 쇼하는 거겠지. 걱정 마.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처리하라고 할게. 일단 오빠가 5성급 호텔 잡아줄 테니 거기서 푹 쉬어. 지금 집도 란치바저 하고 들어가도 불편할 거야. 그렇게 말하며 민주는 유나의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집 문을 등 뒤로 한 채 말이죠. 택시를 타러 가는 길에 민주는 제 어머니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늘 사위를 아꼈던 장모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고 저를 나무라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엄마의 목소리는 감정 하나 없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빨리 말해. 나 바쁘다. 민주는 서둘러 하소연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이상해요. 갑자기 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까지 팔아서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어요. 어머니가 서연이 좀 설득해 주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남들이 비웃겠어요. 엄마는 비웃었습니다. 그 날카로운 웃음소리에 민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웃어? 남들이 자네를 비웃을까? 내 딸을 비웃을까? 그 집은 내 딸 거고 내가 혼수로 해준 재산이야. 팔든 불태우든 내 딸 마음이지. 그리고 자네는 이제 잘 곳이나 알아봐.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내 딸이 아파 죽어가는데
돌보지도 않더니 집 없어지니까 이제 장모가 생각나나. 엄마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주는 까맣게 변한 휴대폰 화면을 보며 무력감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유나를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로 데려가 방값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카드는 제가 생활비로 쓰라고 만들어준 제 명의의 가족카드였습니다. 호텔 직원이 카드를 긁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주인의 요청으로 정지된 카드라고 나옵니다. 민주는 굳어버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나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왜 그래요? 카드 고장 났어요? 아니면 돈이 없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이 발동한 민주는 서둘러 지갑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월급 카드를 꺼내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 시스템 오류인가 보네. 다른 카드로 할게. 그날 밤 호화로운 호텔방에서 민주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 침대에서 유나가 곤히 잠든 동안 그는 지난 3년간 누렸던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제가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것을 거두어 가자. 그는 혹독한 현실의 파도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민주는 유나를 데리고 제 어머니가 사시는 경기도 외곽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저 화가 나서 투정을 부리는 것이고 찾아가서 달콤한 말을 몇 마디 하거나 최후에는 으름장을 놓으면 언제나처럼 제 마음이 약해질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유나는 일찍 깨운 것에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대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의 별장은 넓은 정원 속에 독립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웅장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고 그 소리는 조용한 동네에 시끄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에야 옆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엄마, 박 여사님이 간소한 정원복 차림으로 손에는 전지가위를 든 채 나오셨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평온했지만 말할 수 없는 위험이 풍겼습니다. 엄마는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아선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훑어보고는 그의 뒤에 숨어있는 유나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여긴 무슨 행패야? 엄마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주는 엄마가 나오자마자 다급하게 다가서며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좀 나오라고 해주세요. 걔 정말 너무해요. 멋대로 집 팔고 카드 정지시키고 말도 없이 나가버렸어요. 어머니, 제가 유나 데리고 호텔에서 지내느라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세요? 아내라는 사람이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고 남편을 존중할 줄 몰라요. 엄마는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존중. 자네도 그 두 글자를 알기는 아는가? 자네는 내 딸이 40도 열로 쓰러져 있을 때 전화기 꺼놓고 여자나 마중 나가면서 존중했나? 결혼기념일은 까맣게 잊고 오빠 놀이하러 가면서 내 딸을 존중했나? 민주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붉어지며 변명했습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유나 비행기가 폭풍 때문에 연착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요. 공항에 혼자 둘 수는 없잖아요. 급한 상황이었는데 서연이가 이해심 없이 쓸데없이 질투하는 거예요. 폭풍이라고? 엄마가 그의 말을 자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네는 내가 늙어서 인터넷도 못 쓰는 줄 아나? 내가 어제 항공편 스케줄 다 확인해봤어. 파리에서 서울 오는 비행기 예정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했더군. 날씨도 맑았고 자네랑 저 애는 그 4시간 동안 공항에서 뭘 한 건가? 내 딸이 집에서 죽어가고 있을 동안 말이야.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조사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거짓말이 벌거벗겨지자 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유나는 깜짝 놀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옷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오빠, 그냥 우리 가요. 하지만 엄마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주머니에서 복사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30억짜리 아파트의 재산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었습니다. 눈 크게 뜨고 똑똑히 봐. 그 집은 내가 산 거야. 자네랑 결혼하기 2달 전에 서연이 이름으로 대한민국 혼인법상 그건 명백한 특유재산이야. 자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으니 권리 주장할 생각 마. 똑똑히 말해두지. 자네는 우리 집에 발들일 자격도 없고 더더욱 내 딸 얼굴 볼 자격도 없어. 민주는 허리를 굽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주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그의 눈에 박히며 그가 이 결혼에서 완전히 빈털털이라는 잔인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엄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공격적인 태세에서 애원으로 바뀌었지만 엄마는 이미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민준의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혔습니다. 용서에 대한 모든 환상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민준과 유나는 뜨거운 햇볕 아래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주변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이 외딴 곳에 멈춰서는 택시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가정의 기둥이라 자부했지만 실상은 은혜도 모르는 기생충에 불과했던 한 남자의 얼굴에 초라함과 비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햇살이 이미 강렬하게 내리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머리에 서리를 내렸지만 엄마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바위를 쪼개는 칼날처럼 날카로워서 잔뜩 흥분했던 그조차도 한 발짝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우며 우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동생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며 누구나 이해해야 하는 인간의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엄마는 비웃었습니다. 그 어리석은 사위를 향한 연민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도리라 말은 참 번지르르하게 하는군. 그런데 세상에 어떤 오빠가 휴대폰 배경화면을 의부녀 동생이랑 뺨을 맞대고 찍은 사진으로 해놓나. 어떤 오빠가 신혼여행 첫날 밤에 아내를 내버려 두고 배 아프다는 여동생 죽 사주러 달려가나. 자네는 걔를 여동생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자네가 걔를 보는 눈빛, 기념일에 아내 버리고 걔 마중 나가는 꼴, 누가 봐도 그 속에 더러운 마음이 있는 게 뻔히 보여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엄마의 말은 그가 늘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려 했던 모호한 감정의 실체를 벗겨내며 그의 급소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민준의 등 뒤에 숨어있던 유나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늘 쓰던 수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도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억울함이 가득 담긴 가짚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심한 말씀 마세요. 저랑 민준 오빠는 정말 순수한 사이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서 친한 것뿐이에요. 아주머니랑 서연 언니가 불편하시다면 저 바로 떠날게요. 오빠랑 언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오빠, 우리 그냥 가요. 무서워요. 유나는 말하며 젖은 고양이처럼 민준의 품에 파고들며 그의 팔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행동은 그녀의 가식을 더욱 명백하게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공주님이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자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그는 엄마를 노려보며 버릇없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유나한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걔는 순수해서 아무 계산도 없는 애예요. 어머니랑 서연이가 마음이 좁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집안,
정말 실망스럽네요. 엄마는 더 이상 말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비참한 두 사람을 보며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젓고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건조한 소리가 그들과 우리 가족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여름 한낮에 버려진 민준과 유나는 땀을 뻘뻘 흘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별장 지역은 워낙 외져서 택시가 거의 다니지 않았고 민준은 카드가 정지되어 지갑 속 현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땀 때문에 화장이 번져 엉망이 된 채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유나의 모습을 보며 민준은 안타까움과 동시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제 손길이 없어진 현실 속에서 삶의 초라함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1시간이나 지각해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다림질이 안 된 셔츠와 잠을 설친 피한 눈으로 다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젯밤 유나 앞에서 체면을 지키기 위해 친구들에게 급하게 돈을 빌려 호텔비를 결제하고 저녁을 사줘야 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오만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의 핵심 인재이며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팀장님, 임원진 회의실로 급히 오시랍니다. 새로운 투자사 대표님도 와 계신다고 합니다. 민주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비웃었습니다. 그는 분명 새로운 프로젝트나 전략적 파트너를 소개하는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지만 안의 분위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젊고 냉철한 분위기의 남자가 책상 위에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안경을 살짝 밀어 올리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부 신도시 프로젝트 책임자인 정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를 빼앉으려 했습니다. 네, 접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저는 이 회사의 지분 40%를 인수한 투자펀드의 대표입니다. 지훈이 말을 끊으며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구조조정회의에서 내리는 저의 첫 번째 결정은 당신을 해고하는 겁니다. 민준은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를 해고한다고요? 저는 이 회사에 5년간 헌신했고 수많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당신이 무슨 근거로 저를 해고합니까? 지훈은 책상 위로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종이가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프로젝트 재무 보고서에 오류를 발생시킨 당신의 무능한 관리 능력,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의 사적인 도덕성이 우리 기업 문화와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내가 아픈데도 내버려 두고 회사 가불금까지 끌어다 의붓여 동생 개인사를 챙겨주는 사람, 우리는 쓸 수 없습니다.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사적인 일을 이 낯선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는 지훈을 쳐다보다가 문득 제가 집을 팔고 떠난 일이 떠올랐습니다. 비열하고 미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지훈의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알겠다. 너 서연이 그년 내 연남이지. 그 여자가 너랑 바람나서 집 팔고 너 시켜서 회사 인수해서 나한테 복수하는 거지. 이런 음탕한 것, 그렇게 악독한 줄은 몰랐네. 지훈은 화를 내기는커녕 경멸이 가득 담긴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 밖으로 끌어내. 이 시간부로 이 회사 직원이 아니니까. 건장한 경비원 2명이
즉시 다가와 민준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쓰레기 자루처럼 회의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민준은 발버둥 치며 저를 향해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모두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의 등 뒤로 회사 문이 닫혔고 그의 경력의 문도 공식적으로 닫혔습니다. 집을 잃고 친구들에게 빌린 빚까지 떠안게 된 민준은 어쩔 수 없이 유나를 데리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김 여사의 집은 수십 년 전에 지어진 낡은 빌라 단지 안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집은 벽지가 벗겨지고 곳곳에 푸른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계단에서는 음식 냄새와 오래된 쓰레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유나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오르자마자 헉헉거렸고 정성 들여 한 화장은 덥고 지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40제곱미터도 안 되는 좁은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온갖 살림살이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민준의 돈으로 프랑스에서 누렸던 고급 아파트나 호화로운 호텔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과 의붓딸이 돌아오자 반갑게 달려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산더미 같은 짐을 보고는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부엌 한쪽으로 끌고 가 속삭였습니다. 왜 이리 짐을 싸들고 왔어? 서연이 집은 어쩌고? 크게 싸웠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을 길거리로 내쫓아. 민준은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차마 말하지 못하고 그저 우물쭈물 대답했습니다. 걔가 집을 팔았어요. 엄마, 일단 소송해서 돈 받아낼 생각인데 당분간 저랑 유나는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식사는 숨 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세 사람이 비좁게 앉았습니다. 유나는 돼지고기 조림 한 점을 집었다가 얼굴을 찡그리며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기름져요. 저 못 먹겠어요. 저쪽에서는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었는데 거실에 에어컨 설치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더워서 어떻게 자요? 밥을 푸던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본래 유나를 예뻐했지만 그건 유나가 멀리서 귀한 손님처럼 가끔 찾아왔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공주님이 의식주 부담으로 다가오고 심지어 까다롭게 요구까지 하자 슬슬 눈의 가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밥솥을 쿵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냥 참고 먹어. 우리 집은 이게 다야. 예전에 서연이는 여름에 39도 더위에도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고 불평 한마디 안 했어. 이제 망했는데 잠잘 곳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야지. 에어컨 설치하고 사내 진미 먹을 돈이 어디 있어. 민주는 가운데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를 언급하는 말에 가슴이 바늘로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희생을 당연하게 아내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나의 변덕과 어머니의 날선 말을 마주하고 나니 저의 보살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좁은 방 안에서는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지만 푹푹 찌는 더위를 쫓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뒤척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김 여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었고 더 중요하게는 서연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친 것이 애통했습니다. 그녀는 몰래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라는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착하고 부유했던 며느리가 정말로 떠나버렸다는 것을 깨닫자 그녀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별장을 나온 후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지 않고 조용한 동네에 작은 원룸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은
예전 집처럼 넓지는 않았지만 자연광이 가득했고 제 손으로 직접 꾸몄습니다. 새 페인트 냄새, 원목 가구 냄새,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이 제게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민준의 아내로 살았던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죠.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서의 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내조를 위해 잠시 접어두었던 저의 열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고객을 찾아야 해서 힘들었지만 바쁜 일상은 제가 더 유용하고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 오빠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 먼 친척 오빠로 최근에 해외에서 돌아와 가족의 투자 펀드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도와 제 옛집을 사들이고 민준의 회사를 처리해 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민준을 대할 때와는 달리 그의 눈빛은 차갑지 않았고 친오빠처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나 보러 왔다. 지훈 오빠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말하고는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내가 사람 시켜서 지난 3년간 민준의 지출 내역을 전부 다시 조사한 결과야. 저는 지훈 오빠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호기심에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종이 위에서 춤추는 숫자들은 잔인하고 적나라한 진실의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지난 3년간 민준은 늘 월급이 적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투덜대며 제가 가게 경제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공동예금 통장에서 몰래 돈을 빼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의 대부분은 제가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은 모두 유나에게 보내졌습니다. 이체 내역에는 유나 학비, 10월 집세, 생일 축하 가방 구매라고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총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젊은 부부에게는 엄청난 액수였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싼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한 푼, 두 푼 아꼈는데 그는 제 피와 땀을 가져다가 의부려 동생이 해외에서 호화롭게 살도록 뒷바라지했던 것입니다. 지훈 오빠가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충격이 클 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한 번 아프고 완전히 도려내는 게 5층 상처를 그냥 두는 것보다 나아. 그놈은 그냥 무심한 게 아니라 생각부터가 사기꾼의 배신자였던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 속 통증은 사라지고 대신 극도의 경멸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지훈 오빠를 올려다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이 서류들 덕분에 제 이혼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더 확실해졌어요. 그 돈은 돌려받지 않을래요. 죽어버린 결혼식의 조의금이라고 생각할게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제 작업 테이블 위에 놓인 미완성 디자인 도면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집을 위한 도면이자 제 새로운 인생을 위한 설계도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좁고 습한 빌라에서 민주는 잠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어지럽게 널린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여행 가방에서 구겨진 낡은 재킷을 꺼내 걸다가 종이봉투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민주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워 호기심에 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약간 낡은 영수증이었지만 숫자와 내용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검은색 벤츠 C300 차량의 계약금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에 적힌 날짜는 바로 지난달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계약자 이름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판매 직원의 단정한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서프라이즈 선물을 원하심. 저녁 7시 정각의 차량 인도. 영수증을 손에 든 민주는 멍하니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 일찍 들어오라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말했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민주는 쇼핑몰에서 유나에게 보낼 명품 가방을 고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게 급한 프로젝트 회의 때문에 야근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편안하게 영상통화로 의부려 동생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제가 차린 저녁상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수억 원짜리 선물이 서랍 속에서 조용히 잠자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치 그의 무심함과 잔인함 속에 버려졌던 제 사랑처럼 말이죠. 민주는 낡은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후회라는 감정이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이 다시 고개를 들며 막 피어오르려던 양심의 불씨를 꺼버렸습니다. 그는 손안의 영수증을 구겨쥐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중얼거렸습니다. 이것도 그 여자의 밀당 수법이겠지. 차 사줘서 환심 산 다음에 또 나를 통제하려고 그는 종이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면서 말입니다. 낡은 빌라에서의 생활은 이전의 부유함이 교묘하게 가려주었던 갈등들을 빠르게 드러냈습니다. 민준의 현금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보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뜸해지고 김 여사가 차리는 소박한 밥상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민준의 지원으로 호화로운 유학 생활에 익숙해졌던 유나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푹푹 찌는 저녁, 선풍기가 힘없이 돌아가는 식탁에서 유나가 밥그릇을 깨작거리며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프랑스 음식 먹으러 가요. 푸아그라가 너무 먹고 싶은데 집밥은 너무 더워서 안 넘어가요. 오빠 예전에는 이렇게 쫀쫀하지 않았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국에 안 오는 건데 미국이 훨씬 살기 좋았어요. 밥을 담던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예뻐했지만 그건 유나가 손님일 때 멀리서 잘난 의붓딸로 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유나는 게으르고 점심때까지 늦잠을 자고 벗은 옷을 아무데나 던져놓고 자신에게 빨래를 시키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불평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까다로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비교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근하고 와서도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길을 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집은 늘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밥은 따뜻하고 국은 맛있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계집애가 게을러 터져서는 예전에 서연이는 내 오빠보다 몇 배는 더 벌면서도 퇴근하고 와서 집 청소 다 하고 밥상까지 다 차려줬어. 얹혀 사는 주제에 푸아그라는 무슨. 먹을 거 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먹기 싫으면 굶든가. 꾸지람을 들은 유나는 발끈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주는 가운데 앉아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식어버린 밥그릇과 잔뜩 화가 난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조강지처의 손길이 없는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숨막히는 것인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집의 균열은 단순히 의식주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배가 고파 잠에서 깨 새벽 이시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문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나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애교 섞인 순진한 목소리가 아니라 낯설 정도로 교활하고 능숙한 말투였습니다. 민주는 문에 바싹 붙어 숨을 죽이고 엿들었습니다. 조용한 밤, 유나의 통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철수 오빠, 며칠만 더 시간을 줘. 지금 돈 마련하고 있으니까. 내 그 멍청한 오빠가 집이랑 차 판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돈이 생길 거야. 약속할게.
원금의 이자까지 다 갚을 테니까. 민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철수는 누구고 빚은 또 무슨 소리인가? 유나는 오빠가 보고 싶고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싶어서 귀국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유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가득한 낄낄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사랑은 무슨, 나는 그냥 그놈을 돈줄로 생각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마누라가 한 수위였네. 재산을 다 묶어버렸어. 하지만 걱정 마. 그 늙은 엄마한테서 돈 뜯어낼 거니까. 그 할머니 나 엄청 예뻐하거든. 속이는 건 일도 아니지. 민주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쓰러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었습니다. 그가 수년간 애지중지하며 지켜왔던 성녀 같던 의부 여동생 공주님의 이미지가 비눗방울처럼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정 때문에 귀국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도박 빚을 지고 돈이 떨어져 도망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유나의 뺨을 때려 정신 차리게 하고 싶었지만 다리에 납덩이라도 매달린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비겁함과 자존심이 또다시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좋은 아내를 버리고 사기꾼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쌌다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에서 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에게 빠른 등기 우편물이 배달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제 변호사가 보낸 소장과 일방적인 이혼 소송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소장에서 저는 화해할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한 신속한 이혼을 원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민준이 이미 공동예금을 사적인 목적으로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민준이 서류를 손에 들고 반응하기도 전에 김 여사가 그것을 낚아채 읽었습니다. 몇 줄 훑어보더니 그녀의 눈이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한몫 챙길 기회를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콱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서명하면 안 돼. 너 바보야. 이걸 왜 서명해. 걔는 돈이 썩어 넘치는 애야. 3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 게 말이 돼? 너는 걔 남편이야. 내가 몇 년 동안 집 지키고 수리하고 공이 있는데 당연히 반은 요구해야지. 민준이 힘없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결혼 전에 걔 앞으로 된 재산이라 제가 돈 보탠 것도 없어요. 이 멍청한 놈아. 김 여사가 민준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법은 법이고 정은 정이지. 그냥 계속 버텨. 돈 안 주면 서명 안 한다고. 걔가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보자고. 너 버리고 딴 놈이랑 편하게 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 돼. 민준이 곧 이혼한다는 소식과 30억짜리 집 매각 사건은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의 고모, 삼촌들이 작은 집을 가득 메웠습니다.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무도 민준이 슬픈지 기쁜지 묻지 않았고 이혼 사유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저에게서 마지막으로 돈을 뜯어낼 수 있을지 궁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준에게 불치병에 걸린 척해서 제 동정심을 사라고 부추겼고 어떤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산 횡령죄로 역고소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유나는 한쪽 구석에 앉아 눈을 굴리며 가끔씩 부추기는 말을 던졌습니다. 맞아요, 오빠. 서연 언니 너무했어요. 오빠가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죠. 돈 받아내서 우리 다시 회사 차려요. 다시 사장님, 사모님 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요.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허황된 꿈을 나누는 친척들을 보며 민주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그 어느 때보다 깊은 고독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들의 눈에 자신과 이 결혼이 단지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묘한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치 하늘이 인간에게 스스로 지은 업보를 마주하게 하려는 듯이 말이죠. 직장을 잃은 후 민주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대기업에서는 모두 정중히 거절당했습니다. 그의 이력은 업계에서 이미 블랙리스트에 오른 듯 했습니다. 직업윤리에 의심이 가는 고위급 인사를 채용하려는 회사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결국 생활비를 벌고 빚을 갚기 위해 민주는 임시로 배달대행 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할 무렵 민주는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배달콜을 받았습니다. 손님은 고급 부동산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다 팔고 유일하게 남은 낡은 차를 길가에 세우고 한때 위풍당당했던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자신이 초라한 배달 기사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검은 유리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컨벤션 센터 문이 열리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몸매를 감싸는 세련된 디자인의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기품 있게 올렸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제 옆에는 제 사촌 오빠인 지훈 오빠가 서서 정중하게 고급 벤츠의 문을 열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차 안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어 계속해서 눈을 비볐습니다. 늘 부엌만 맴돌던 촌스러운 아내가 이제는 보석처럼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질투와 분노가 민준의 마음속에서 바람 만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지난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찬밥 신세를 견뎌야 했고 어머니의 잔소리와 유나의 투정을 들어야 했습니다. 억눌려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며 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놀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와 지훈 오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 너 거기 안 서? 민준이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 눈을 한 민준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훈 오빠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비키시죠. 민주는 지훈 오빠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는 저를 가리키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나 버리고 집 팔아서 내쫓은 게 이놈 따라가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 음탕한 것, 내가 예전부터 의심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남자를 끼고 행사에 나타날 줄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시라고요.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들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더 난폭해져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행사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지훈 오빠 등 뒤에 서서 민준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불쌍했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아볼 생각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양복 옷깃을 바로잡고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여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민준에게 다가가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준 씨, 진정하시죠. 망상에 사로잡혀 눈이 멀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분은 제 사촌 동생이자 최근 저희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연 씨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남자는 그녀의 형편없는 전남편으로 의부셔 동생 때문에 아픈 아내를 버리고 공동재산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지훈 오빠의 선언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찬물 같았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 그 두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주는
과거의 희미한 기억 조각들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저희 엄마가 어릴 적 길을 잃었다가 나중에 아주 부유한 본가를 찾았지만 거리가 멀어 교류가 적었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그저 건성으로 들으며 유나에게 문자를 보내느라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저 여자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지훈 오빠는 민준에게 정신 차릴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서는 재빨리 휴대폰을 로비의 대형 LED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프로젝트 소개 영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다가 선명한 이미지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유나에게 송금한 내역이 담긴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이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의부려 동생에게 보낸 다정한 문자 메시지들, 그리고 제가 아파 쓰러져 있을 때 저를 버리고 유나를 마중 나갔던 날의 아파트 복도 CCTV 영상까지 민준의 배신과 무책임의 증거가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움에 술렁였습니다. 아까 저에게 향했던 감탄의 시선은 민준을 향한 극도의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세상에 멀쩡하게 생겨서는 저렇게 쓰레기처럼 살다니. 저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 진짜 한심하다. 꼴 좋다. 저런 남자는 길바닥에 나앉아봐야 정신 차리지. 민주는 마치 사람들 앞에서 발가 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몸을 가릴 옷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극심한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웠고 손발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마음에는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제 알겠어요. 진실은 영원히 숨길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잔인하다고 탓했지만 이 깊은 구렁텅이로 스스로를 밀어넣은 건 바로 당신이에요. 가서 당신의 공주님이나 챙기세요. 더 이상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지훈 오빠와 함께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군중의 비난에 둘러싸여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전 남편의 역대급 망신, 처남에게 참교육 당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은 각종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힘은 실로 무서웠습니다. 한 사람을 하늘로 띄울 수도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영상이 퍼진 후 네티즌들은 금세 민준과 유나의 신상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개인 SNS는 수천 개의 비난과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유능한 네티즌 수사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민준과 유나의 개인 SNS에 올라왔던 옛 사진들을 파헤쳤습니다.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예전에는 순수한 남매애로 포장되었던 모호하고 의미심장한 캡션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행동 심리학 전문가는 틱톡에서 유나의 사진 속 신체 언어를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민준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 그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방식, 카메라를 향한 의기양양한 눈빛, 모든 것이 우정을 넘어선 계산적인 관계를 폭로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유나를 여동생 코스프레하는 여우, 최상급 불륜녀라고 불렀습니다. 보이콧 운동은 유나의 일에까지 번졌습니다. 그녀는 귀국 후 뷰티 인플루언서, 화장품 리뷰어가 되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와 협력하던 브랜드들이 줄줄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그녀의 옛 리뷰 영상들은 악플로 도배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떠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유나는 패닉에 빠져 울면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오빠가 서연 언니한테 시비 걸어서 나까지 피해보잖아.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계약도 다 취소됐어.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오빠는 진짜 재수없는 불행 덩어리야. 민주는 한때 애지중지했던 사람의 비난을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그 역시 정신적인 테러를 당하며 길거리에 나설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욕설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폰 전원을 꺼둬야 했습니다. 그는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김 여사의 좁은 빌라는 요즘 내내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원래 체면을 중시하던 김 여사는 이제 시장에만 나가도 이웃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저기 봐, 저 할머니 아들이 여동생이랑 바람나서 마누라 쫓아냈다잖아. 이제 벌받아서 빈털털이 됐대. 그녀는 창피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 안에 틀어박혀 모든 짜증을 주변 사람들에게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으로 악플을 지우고 있는 유나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유나의 얼굴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전부 너 때문이라고. 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민준이한테 들러붙지 않았으면 걔가 부자, 마누라,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잃지 않았을 거야. 너는 이 집에 재앙을 몰고 온 불행 덩어리야. 광고 계약이 취소되어 화가 나 있던 유나는 김 여사의 욕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맞받아쳤습니다. 본색이 드러난 것입니다. 닥쳐요, 할망구.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당신이 그 귀한 아들놈 버릇없이 키우지 않고 마누라 무시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돈줄은 꽉 쥐고 있으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어? 당신도 서연 언니 엄청 싫어했잖아.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하고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너, 내가 감히 나한테 막말을 해? 김 여사는 분노에 몸을 떨며 유나의 뺨을 때리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의자 위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나한테 손대지 마. 내가 이 집 하녀인 줄 알아? 내가 몇 년 동안 당신한테 보낸 돈은 다 어디 갔어? 당신도 흥청망청 써댔으면서 민준이한테 저축해준 것도 아니잖아. 이제 와서 무슨 불평이야. 면접에서 떨어지고 돌아온 민준은 어머니와 여동생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 싸우고 집안이 온통 엉망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문 앞에 얼어붙은 채 서서 한때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두 여인이 이제는 돈과 이익 때문에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에도 존중도 없었습니다. 오직 추하고 적나라한 이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만,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방안은 순간 조용해졌지만 적대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들을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콧방귀를 뀌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는 제가 있었을 때의 따뜻하고 평화로웠던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자신이 천국을 버리고 지옥으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떠나면 정도 함께 날아간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남에게나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피부치, 가족에게 그대로 들어맞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민준은 비상금으로 쓰려고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마지막 신용카드가 한도까지 모두 사용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평생 모아 낡은 과자 상자에 숨겨두었던 금부치들도 전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과 함께 사라진 사람은
다름 아닌 유나였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빠진 민주는 유나가 버리고 간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가 임대한 아파트 주소가 적힌 택배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아직 유나가 어려운 사정에 처했거나 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잠시 돈을 빌려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상상보다 1000배는 더 잔혹했습니다. 아파트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교태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유나가 온몸에 문신을 한 그녀가 빚을 갚겠다고 전화했던 철수라는 남자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엄마의 보석들이 놓여 있었고 그 남자는 그것들을 살펴보며 값을 매기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나타나자 유나는 전혀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민준을 향한 경멸과 혐오로 가득했습니다. 여긴 뭐 하러 왔어? 돈 떨어져서 빌붙으러 왔어? 유나가 콧방귀를 뀌며 물었습니다. 말투는 평소의 애교 섞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날선 목소리였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금을 가리켰습니다. 유나야, 너 내 돈 훔치고 엄마 금까지 훔쳐서 이놈한테 갖다 바친 거야.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유나는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준 오빠, 정신 좀 차려. 내가 진짜 오빠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오빠 꼴 좀 봐. 지금 완전 거지에 빚더미에 직장도 없잖아. 예전에는 오빠가 돈이 있고 내가 파먹을 돈줄이었으니까 오빠 소리하면서 달콤하게 굴어준 거지. 이제 돈줄이 망했는데 내가 오빠 따라다니면서 굶어 죽으라는 거야? 유나의 말 한마디는 민준의 뺨을 연달아 후려치며 그가 온 가족을 희생시켜 지키려 했던 성녀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억눌린 절규가 낡은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들고 도망쳤다는 소식은 김 여사에게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넋이 나간 얼굴로 빈손으로 돌아오자 김 여사는 캐묻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을 뒤집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가벼운 뇌졸중이 덮쳐 한때는 기세등등하고 계산적이던 여인은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는 환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패닉에 빠져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입원비와 약값을 선납하라고 요구했을 때 민주는 주머니를 다 뒤져도 몇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등을 돌렸고 친척들은 온라인 소동 이후 그를 피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구명줄이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일하다가 민준의 번호가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준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아, 제발 엄마 좀 살려줘.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지금 응급실에 계셔. 그런데 내가 병원비 낼 돈이 한 푼도 없어.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그리고 엄마와의 정을 생각해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제발 부탁이야. 민준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제가 3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가 제게 남겨주었던 차가운 밥그릇, 제가 아플 때 퍼부었던 날 선잔소리, 그리고 집을 팔았을 때 돈을 나눠달라고 민준을 부추겼던 탐욕스러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제게 정신 차리라고, 잘못된 곳에 베푸는 친절은 어리석음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미 끝난 사이죠. 그분에게는 아들인 당신이 있고 그분이 그토록 예뻐했던 효녀 의붓딸도 있는데 왜 저 같은 남에게 전화하시는 거죠? 유나는 걔는 돈 다 들고 도망갔어. 이제 내가 기댈 곳은 너밖에 없어.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그건 당신 가족이 받아야 할 업보예요. 저는 동정심에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행도 아니고 나를 짓밟았던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보살도 아니에요. 병원 사회사업팀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저소득층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문의해보세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지도 돈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마음 약해지면 그 끝없는 구렁텅이에 평생 얽매이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의 냉정함은 미래의 상처로부터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위해 소환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잿빛이었고 도시의 먼지를 씻어내려는 듯 가랑비가 흩날렸습니다. 저는 우아한 흰색 셔츠 원피스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채 법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표정은 상쾌하고 평온했습니다. 제 옆에는 이 법적 싸움에서 제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준 지훈 오빠와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반대편에는 민준이 복도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못 본 사이에 그는 수십 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덥수룩했고 수염은 깎지 않아 지저분했으며 옷은 낡고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오는 것을 보자 그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달려오려 했지만 제 변호사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민주는 여전히 동정심에 호소하며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늙은 어머니의 비참한 처지와 자신의 후회를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깨진 거울도 다시 붙일 수 있다며 이혼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는 이제 누워만 계시고 나는 실업자 신세야. 제발 돌아와줘. 내가 평생 너한테 잘할게. 평생 내 발 닦아주면서 살게. 민준이 쉰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민만 남았을 뿐입니다. 지훈 오빠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내자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민준이 유나에게 송금한 내역을 증명하는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와 그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부부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배신을 견뎌왔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의 본질적인 부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희는 이혼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명백한 증거와 저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민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지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뒤늦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의 비뚤어진 서명이 종이 위에 놓였고 3년간의 부부 관계에 공식적으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저는 판결문을 손에 들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가벼워졌습니다. 민준이 저를 따라 문 밖까지 나왔습니다. 그는 여보라고 부르려 했지만 그 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혔습니다. 그는 그저 고급차의 문 뒤로 사라지는 제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갑게 내리는 가랑비 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말이죠. 이혼 후 민준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약값,
매 끼니 식비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민주는 유나가 휩쓸고 간 후 유일하게 남은 값나가는 물건인 낡은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전당포 주인은 나중에 지훈 오빠를 통해 제게 그 운명적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노트북을 팔기 위해 포맷하기 전 민주는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에 노트북을 켜 몇 가지 중요한 개인 자료를 백업하려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살펴보던 중 그는 D 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숨겨진 우리 아가에게라는 이상한 이름의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민주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그것은 업무 자료가 아니라 2년 전 제가 썼던 전자일기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우리 첫 아이를 임신했던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준이 한 번도 제대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제가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유산했던 그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주는 전당포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로 흐릿해지는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갔습니다. 몇 월 며칠, 오늘 엄마 혼자 초음파 보고 왔어. 의사 선생님이 아가가 좀 작다고 엄마가 영양 보충을 더 해야 한대.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가 초음파 사진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유나 이모랑 제주도 여행 가느라 바쁘다고 하셨어. 이모가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위로해줘야 한다고. 엄마는 너무 서운했지만 우리 아가를 위해서 많이 먹을 거야. 몇 월 며칠, 오늘 밤 배가 너무 아파. 아빠한테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 엄마, 너무 무서워, 아가야. 아빠는 할머니 댁에 계시대. 유나 이모가 감기 걸렸다고. 엄마는 혼자 택시 타고 병원에 가야 했어. 아가야, 제발 엄마 곁을 떠나지 마. 몇 월 며칠, 엄마가 아가를 잃었어. 아빠는 병원에 잠깐 들렀다가 유나 이모가 귀신 무서워서 혼자 못 자겠다고 해서 급하게 돌아갔어. 엄마는 여기 혼자 춥고 텅 빈 채로 누워있어. 미안해, 아가야. 너에게 좋은 아빠를 선택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한 문장, 한 문장이 칼날이 되어 민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 시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늘 제가 몸이 약해서 유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무너졌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무관심, 의부여 동생에게 향했던 그의 왜곡된 우선순위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아이를 간접적으로 죽인 셈이었습니다. 시끄러운 전당포 한가운데서 한때 오만했던 그 남자는 얼굴을 감싸고 어린아이처럼 통곡했습니다. 그의 비통하고 처절한 후회의 울음소리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그가 스스로 부숴버린 행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차량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는 빛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서 긴 하루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피곤했지만 새로운 디자인이 고객에게 큰 칭찬을 받아 마음은 만족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문을 나서며 초겨울의 쌀쌀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에게 드릴 간식을 사기 위해 빵집에 들를 생각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서자마자 저는 문 앞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남자는 구겨진 셔츠를 입고 마시다만 술병을 손에 든 채 무릎에 머리를 파묻고 있었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를 듣고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 주 못 본 사이에 그는 한때의 멋진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너무나 초췌하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본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술병을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다가왔지만 술에 취한 다리는 꼬여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경계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침
저를 데리러 온 지훈 오빠가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며 달려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이 과거를 제 손으로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민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행인들이 오가는 보도블록 한가운데서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저를 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뭉개졌지만 절망과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고 멍청한 놈이었어. 나를 때려. 나를 욕해. 하지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 이제 다 잃었어. 서연아,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길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아름답고 우아한 여성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광경은 호기심 많은 군중에게는 늘 흥미로운 구경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끄럽거나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기 서서 민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사랑도 증오도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울면서 제게 기어와 제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나한테 돌아와줘. 엄마는 아프고 집은 엉망이야. 나 너 없이는 못 살아. 내가 유나 쫓아낼게. 걔랑 연락도 끊을게. 나한테는 너만 있으면 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제발 부탁이야. 그 뒤늦은 약속들을 들으며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한 번 깨진 것은 아무리 붙여도 추한 흉터만 남을 뿐입니다. 그에 대한 제 믿음은 제가 40도 열로 혼자 끙끙 앓던 그 밤에 이미 죽었고 그가 몰래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애원은 이 남자가 얼마나 나약하고 이기적인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민준의 손길을 피하며 안전하고 존엄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술과 눈물로 붉게 충혈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전의 다툼 때와는 달리 조금의 떨림이나 울먹임도 없는 이상하리 많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일어나세요. 당신은 남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무릎 꿇으면 제가 감동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당신의 이 행동은 제가 당신을 떠나기로 한 결정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를 느끼게 할 뿐이에요. 자존심도 지키지 못하는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수척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너 아직 나 사랑하잖아. 나한테 벤츠 사주려고 했었잖아. 아직 나 사랑하니까 그렇게 신경 써준 거 아니야? 차 이야기를 꺼내자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잘못된 곳에 받쳐졌던 진심 어린 감정에 대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그가 뼈에 새기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당신을 사랑했었죠. 바보 같을 정도로요. 먹을 거, 입을 거 아껴가며 밤낮으로 일해서 그 차를 사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요? 팔았어요. 민주는 충격에 빠져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여 계속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하자마자 바로 팔았어요. 그 돈 전부 시외에 있는 한 보육원에 기부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정말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 밥 한 그릇, 옷 한 벌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을 돕는 게 당신 같은 은혜도 모르는 남편과 가짜 여동생의 밑빠진 독에 붙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 말은 민준의 뺨을 때리는 찬물 같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 차를 미련의 증거로 끝나지 않은 사랑의 기념물로 간직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으로 바꾸었고 그와의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너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잔인한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린 거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사이에는 이제 사랑도 증오도 없어요. 당신은 이제 저에게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 아는 척도 하기 싫은 남일 뿐이에요. 남이라면 각자 자기 인생 알아서 책임져야죠. 더 이상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기다리고 있던 지훈 오빠의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절망적으로 제 이름을 외쳤지만 그 소리는 이내 자동차 경적 소리와 도시의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차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뒤의 하늘처럼 맑고 가벼워졌습니다. 그 죽깹서 개준 의부여 동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민준 모자의 금과 현금을 모두 챙겨 달아난 후 유나는 신나게 애인인 철수의 임대 아파트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철수와 함께 멀리 도망쳐 호화로운 삶을 살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자신이 똑똑하고 남자들을 잘 속인다고 자부했던 유나는 자신 역시 더 교활한 여우의 손에 놀아나는 먹잇감에 불과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유나를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정오에 그녀가 깨어났을 때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돈, 금, 그리고 그녀의 중요한 신분증까지 모두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아냥거리는 메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고맙다, 여동생아. 이 돈은 내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해라. 찾지 마. 나 다른 부자 아줌마랑 놀러 간다. 유나는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방 안의 물건들을 붙잡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돈도 없고 네티즌들의 추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나는 낮에는 집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곳의 거액의 빚이 여전히 그녀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는 결국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 어두운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유나가 도시 외곽의 불법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죠. 한때는 비단 옷을 입고 푸아그라와 와인을 즐기던 아가씨가 이제는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서빙을 하며 손님들의 추행과 상스러운 말을 견뎌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눅눅한 자취방에 숨어 굴욕감과 후회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유나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빌려 민준에게 처절한 애원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사기당해서 다 잃었어. 제발 나 좀 구해줘. 나한테 남은 가족은 오빠뿐이야. 하지만 그때의 민준은 이미 수많은 충격 끝에 정신을 차린 후였습니다. 그는 답장은커녕 즉시 번호를 차단하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그 여자를 저주하며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민준의 외면은 유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버렸고 그녀를 스스로 판 어두운 구렁텅이 속으로 더욱 깊이 빠뜨렸습니다. 그 후 민준과 김 여사의 삶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는 퇴원했지만 뇌졸중 후유증으로 왼쪽 반신이 마비되고 입이 돌아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기세등등하고 군림하던 여인이 이제는 침대에 누워 모든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민주는 간병인을 고용할 돈도 없었고 식비와 간병의 책임이 모두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낮에는 배달 대행 기사로 일하며 땡볕과 비바람을 맞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밤에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청소하고 죽을 쏘어 어머니에게 먹여주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소변 처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낡고 좁은 빌라는 약 냄새, 파스 냄새,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환자의 악취로
더욱 숨 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밤에는 민준이 지쳐서 돌아와 밥 한 술 뜨기도 전에 김 여사가 침대에 실례를 하곤 했습니다. 그는 뒷정리를 하며 어머니의 웅얼거리는 울음소리를 들었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씁쓸함과 무력감이 차올랐습니다. 바로 그 극한의 순간들 속에서 민주는 제가 겪었던 고통을 비로소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2개월 동안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밤을 새워가며 몸을 닦고 기저귀를 갈고 죽을 먹여드렸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것을 며느리의 당연한 의무로 여겼고 심지어 제가 제대로 못한다고 타박까지 했습니다. 이제 직접 겪어보니 제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다정하게 거리를 거니는 모습이나 행복한 집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을 볼 때마다 민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었습니다. 현명한 아내, 고급스러운 집, 안정적인 직장. 하지만 그의 무관심, 탐욕, 그리고 가부장적인 태도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깨뜨렸고 이제는 실패자의 삶을 살며 뒤늦은 후회를 고독 속에서 곱씹어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들고 나온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 1년은 저에게 치유의 시간이자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모든 열정을 쏟아부은 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려한 저녁, 시내의 한 극장에서 저는 권위 있는 건축 시상식에서 올해의 유망 디자이너 부문에 제 이름이 호명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거운 크리스털 트로피를 손에 들고 눈부신 무대 조명과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아래 서서 저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례적인 미소가 아닌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 찬 미소였습니다. 저는 증명해냈습니다. 여자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과감히 버릴 때 그 빈손으로 온 세상을 거머쥘 수 있다는 것을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는 시끄러운 파티에 가는 대신 시외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제 경력에서 가장 특별한 작품을 막 완성한 곳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선물한 작고 아담한 정원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가족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고 제가 넘어졌을 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우리 엄마의 평생의 꿈이었습니다. 집은 장미와 과일나무로 가득한 정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고 미니멀하지만 따뜻한 스타일로 디자인되어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엄마는 문 앞에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제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드디어 폭풍우가 지나갔구나. 저는 제 피와 땀으로 번 돈으로 엄마에게 편안한 노후를 선물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해서 엄마가 정원을 가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이란 기댈 남자가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만큼 튼튼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 요즘 저는 새로운 관계에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하고 괜찮은 남자들이 호감을 표해왔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벼운 커피 데이트, 예술과 삶에 대한 대화를 즐겼습니다. 더 이상 결혼해야 한다거나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낭만적이고 견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연말의 서울은 꿀처럼 노란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푹푹 찌는 더위는 여전히 길 위에서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한 고객의 리모델링안을 구상하기 위해 오래된 아파트 단지로 현장 답사를 갔습니다. 저는 제 흰색 고급 세단을 그늘에 주차하고
선글라스를 고쳐 쓴 뒤 비서와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아파트는 많이 낡았고 벽은 벗겨지고 전선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만 나름의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현장 사진을 찍고 수첩에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등 뒤에서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땀에 흠뻑 젖고 색이 바랜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배달 기사가 산더미처럼 쌓인 짐을 실은 오토바이를 세우느라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길을 비켜주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배달 기사가 고맙다고 말하려고 돌아섰습니다.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모든 공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고된 삶의 흔적이 눈가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지고 덥수룩한 수염이 한때의 잘생긴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민준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민준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세련된 디자인의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기품을 풍기는 저를 보다가 기름과 땀으로 얼룩진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한 이불을 덮었던 두 사람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어색하고 무거운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주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몸을 돌려 배달 상자를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이 너무 떨려서 헬멧을 바닥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수치심과 자격지심이 한때 그토록 오만했던 남자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저는 몇 초간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분노도 아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나지막한 한숨뿐이었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계속 가자고 신호를 보내고 길에서 낯선 사람을 스쳐 지나가듯 민준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침묵이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존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 아내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하지 않도록 이 혹독한 생존 경쟁 속에서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배달을 중단하고 자취방으로 돌아와 어두운 구석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습니다. 빛나고 성공한 제 모습이 자신의 비참한 실패를 비추는 거울처럼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주는 버스 정류장에 버려진 경제 잡지 한 권을 우연히 주었습니다. 표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제 사진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디자이너 서연, 여자는 자유로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며 두 페이지에 걸친 인터뷰 기사를 개걸스럽게 읽었습니다. 인터뷰에서 기자는 제게 변화하고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거에 감사합니다. 저를 강하게 단련시켜준 시련과 상처에 감사합니다. 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들이 떠나주었기에 비로소 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인터뷰 내내 저는 민준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파탄난 결혼 생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는 그저 막연한 과거의 일부, 바람에 날아간 먼지 한 톨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부분을 읽다가 눈물이 종이를 적시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한 여자의 가장 잔인한 복수는 욕설이나 증오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것을. 그는 제 화려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졌고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제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을 지켜보는 관객,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때는 맨 앞줄 좌석을 차지했지만 어리석게도 스스로 그 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웅얼거리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어머니에게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고 젊은 날의 실수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하고 냉정한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엄마의 정원은 꿀처럼 노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목련의 짙은 향기와 갓 깎은 풀내음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마당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국화차를 마시며 화분에 정성껏 물을 주시는 엄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란 때로는 이처럼 소박한 순간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가 신선한 과일 바구니와 와인 한 병을 들고 놀러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바쁜 사업가의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편안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지난 몇 년간 늘 그랬듯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요즘 어때? 잘 지내지? 지훈 오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유의 맑은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어요. 오빠. 마치 꽉 끼는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편안하고 잘 맞는 옷을 입은 기분이에요. 삶이 즐겁고 일이 즐겁고 이렇게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마저도 사랑스러워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 미래의 계획과 다가올 봉사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과거를 언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관계에 대해 서둘러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지훈 오빠 사이에는 이름 붙일 필요 없는 아름다운 우정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저는 더 이상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곁에 누군가가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힘과 선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죽어버린 결혼 생활에서 걸어 나온 그 순간이 진정으로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잡고 풍파를 헤쳐나가 마음속 평온의 항구에 도달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높고 푸른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솜사탕 같은 흰 구름이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오늘 하늘은 참 맑았고 제 마음도 다시 맑게 개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새 장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에 얽매이기보다 과감히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과응보의 법칙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 서연 씨의 입장이었다면 남편 민준 씨가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